이용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그럼요. 혹시 잘 못 지내셨나요? 아니요, 별일은 없었어요. 왜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저희 사이에 그런 가식적인 인사 이제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예, 인정해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8월 셋째 주 게임에 루머 임팩트 일부 보약을 먹고 왔나 이렇게 초반부터 아주 세게 나오시네. 오늘 또 뭐 이야기할 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기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왔어요. 텐션이 그냥 올라 있구나. 그럼요. 좋습니다. 8월 셋째 주 KBL 루머 임팩트 일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KCC 그리고 SK, 오리온, DB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뭐 댓글을 소화를 못했어요. 뭐 댓글이 다 이제 저희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저희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댓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부터 이제 또 댓글을 해야죠. 댓글 우선 정책. 그렇죠. 댓글 지난 방송 댓글을 보니까 이제는 댓글 폐지 정책으로 가냐고 모르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지난번에 정말 저희가 할 게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또 사과를 드리면 이게 너무 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식인 베이스볼님이 지금 프로농구도 2차 드래프트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협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나요? 그냥 연맹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기자님들 생각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야구가 지금 2차 드래프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는 FA 보상 20인 제외하고 FA 보상 20인을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2차 드래프트는 40인을 제외하죠. 그러니까 이제 20인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주전급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 9명, 그 10명에 투수 한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주전 제외를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2배수가 되는 거죠. 야구 같은 경우에는. 농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다면 하는 거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KBL이 지난 FA 시장은 꽤 이제 이적이 활발했지만은 그쵸, 선수들이 그러니까 특히 핵심 선수가 아닌 선수들이 그냥 그 팀에서 계속 그냥 이제 출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어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뭐 비시즌의 좀 화제성 부분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력 그 보충 의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백업 센터가 없거나 아니면 백업 슈터가 없을 때 그럴 경우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인 드래프트 또는 FA 제도로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2차 드래프트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백업 선수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연출될 수 있고, 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백업 센터가 부족한 어떤 팀의 경우에 계속 트레이드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센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레이드 카드가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드래프트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상무 가 있는 가 있는 선수, 그리고 신인 제외하고 한 7명 정도만 보호 선수를 묶어놓고 나머지를 이제 푸는 방식이 좀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15명, 보통 15명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상무 신인 뭐 이제 이렇게 또 구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각 시즌 로스터에 한 11명에서 12명 정도 지키고 그 외에 어떤 이제 좀 뭐 액티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선수들 위주로 좀 이제 2차 드래프트 구성해서 좀 이적을 활발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동환 기자하고 저 다른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이동환 기자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드래프트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 7명 정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그거는 이제 차이점이니까. 근데 일단 2차 드래프트가 도입이 돼야죠. 그렇죠. 지금 사실 KBL이 이제 이런 로스터 관련해서 뭐 신인의 자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지금 신인상 그 논란이 좀 최근에 한 1, 2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신인 자격 완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구단끼리도 논의 중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또 결정이 되거나 좀 진척이 있으면 또 취재를 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조님께서
제가 잘못 질문했던 건데 괜시리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공룡팬이라 항상 감사한 마음을 보고 싶다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강동희 감독님 질문하신 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데요. 뭐. 그럼요. 질문은 뭐 질문은 당연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로 전혀 1도 죄송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긴규 형님이 갑자기 궁금해진 게 보반 마리아노비치가 KBL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우리가 NBA와 KBL을 두루 섭렵하고 있는 그렇죠. 이동환 설명기염이 말씀해 주세요. 보반 마리아노비치가 2m 23c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NBA에서 거의 장신 선수를 탑4 안에 드는 댈러스 매버릭스의 선수죠. 예. 근데 저는 이 선수가 KBL 오면은 일단 뭐 KBL의 속도는 따라가기 힘들겠지만은 셋업 현상에서 하이로 게임하면 거의 자동 득점이다. 그렇죠. 사실 NBA에서도 거의 이거는 제어가 안 되는 수준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위에 풋백 득점도 엄청나게 생산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렇다고 골 밑에서만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슈터치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동작이 느리긴 하지만 되게 좀 쏠쏠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큰일 난다. 그렇죠. 그렇게 뭐 재밌는 질문이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당분간 이 선수가 올 그런 어떤 기회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선수가 오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선수들을 또 데려오겠죠. 만약 이 선수가 히트를 치게 되면. 그렇죠. 또 이제 다른 팀도 마리아노비치를 막기 위해서 또 장신 2m 10 이상의 장신 선수들을 좀 많이 모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옛날에 키지안이 있었을 때 서장훈 선수가 오자 키지안을 갖다가 이제 완화시켜가지고 외국 선수 데리고 오겠고 하승신 선수가 또 들어왔을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또 키지안을 갖다가 이제 풀어버렸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다음 홍원성님이 각 팀 예상 주전 라인을 뽑아주시는데 포지션 랭킹 1, 12를 뽑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모든 그 모든 포지션에 구단 그 주전 라인업을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감사한 마음으로 날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 저희 시즌이 될 때 시작이 될 때 요거 잘 이렇게 날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댓글 정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러면 KCC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KCC가 지금 라거나 선수 서머 매치 출전 논란이 있죠. 일단 서머 매치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립니까?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기로 확정이 났고 지금 이제 KBL에서는 3월 12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KCC 쪽의 입장 그리고 라거나 선수를 둘러싼 어떤 출전 관련 논란이 좀 많이 커졌었어요. 일단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KBL의 입장은 뭡니까? 라거나 선수 서머 매치 출전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KBL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라거나가 엄연히 뭐 귀화한 한국 선수고 국가대표로도 뛰고 있죠. 이거는 뭐 한국인인 건 뭐 명백한 사실인데, 근데 KBL 내에서 어떤 규정상 어떤 KBL에서 지칭하는 걸로는 일단 외국 선수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KBL이 지금 라거나 선수에게 뭐 외국 선수상도 줬었고, 뭐 미스에서 마지막 시즌에 줬었고, 뭐 이번에도 빼긴 했지만 이게 뭐 라거나 선수를 뭐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 규정상 일단 외국 선수를 일단은 분류한다라고 KBL이 정해놨었고 이 전부터, 그리고 그 원칙을 이번 대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KBL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KCC 쪽에 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또 라거나는 한국 선수이고 무엇보다 이 서머 매치가 처음에 얘기 나온 것은 이제 뭐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우승팀을 가리지 못했으니까 뭐 우승팀 가리자 이런 취지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이게 그냥 이벤트 매치로 그렇죠. 이제 농구 갈증에 시달리는 팬들을 위해서 열자 이렇게 이벤트 매치 형태로 좀 이제 성격이 바뀌었는데, 그런 대회에서까지 굳이 형평성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라거나를 제외해야 되느냐. 라거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5월 말 6월 초부터 이미 한국이 들어와서 지금 재활도 하고 현재 연습 경기도 참여하면서 의욕을 태우고 있는데, 이걸 안 뛰게 하는 것은 라거나가 굉장히 뭐 어떤 불공평한 어떤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라거나 거죠. 선수가 나는 한국인이고 참가 불가피하면 불공평하고 차별이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 멘트를 할 때 현장에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라거나 선수가 이 이야기를 처음 구단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좀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좀 많이 화가 났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쉬에진과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그래도 정돈된 어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라거나 본인은 되게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는 라거나 선수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정규리그의 어떤 그 연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형평성을 위해서 외국인 선수를
빼서 격리를 한다라고 지금 이제 규정이 나와 있고 그런 상태라면 라그나 선수가 빠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형평성에서는 그 부분이 맞는데 지금 KCC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이잖아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제 KBS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KCC는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듣지는 못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KCC의 주장은 이게 정규리그라면 자기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벤트 매치이기 때문에 라그나의 어떤 특별 출전 이런 부분을 갖다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꼭 출전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가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 속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고 그걸 이제 자기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KBL이 보도자료를 내거나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KCC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KBL이 이제 서머 매치와 관련한 어떤 공식 보도 자료를 처음 발표하고 그 보도 자료 안에 이제 라거나는 출전 불가라고 명시한 어떤 그 보도 자료 나온 게 10일 오전 11시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마침 그 KCC 이제 체육관에 있는 용인을 찾아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도 자료 나올 때는 물론이고 이후에 거의 한 2-3시간 동안 KCC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과 이제 이 전창진 감독이 같이 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상희 감독이 좀 많이 놀라서 그제서야 이제 KCC 구단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KCC 얘기는 정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협의가 돼서 라거나가 뭐 뛰지 않기로 했다. 뭐 이렇게 결정을 KBL이 할 수도 있죠. 논의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우리랑 소통을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발표 날 때까지 우리는 아예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KCC의 입장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거는 라거나가 출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 문제도 있지만은 그와 별개로 KBL과 KCC 구단 간의 어떤 소통이 이거 뭐 교감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문제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저 썸머 이벤트가 썸머 매치가 사실은 이제 이벤트성 대회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정규리그의 어떤 준하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선수가 지금 다 없기 때문에 뛰지 못한다. 그래서 형평성상 라그나 선수는 못 뛰게 된다라고 원칙을 정하면 라그나 선수는 못 뛰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맞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벤트 대회이기 때문에 어떤 농구 팬의 흥미를 갖다 유발시키기 위해서 라그나 선수를 갖다가 뛰게 할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을 합의만 하게 되면 뛸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만. 네, 합의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KCC와 KBL의 어떤 약간의 이제 마찰 이렇게 볼 수 있고 라그나 선수가 나는 한국인이고 참가는 불공평하고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조금 너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다 이 부분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KBL하고 이제 KCC는 지금 내일 이제 오전 감독자 회의가 있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데 아마 라그나 선수는 뛰지 않고 그 국내 선수 뭐 라그나 선수도 어떻게 보면 국내 선수지만 외국인 선수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만 출전하는 걸로 아마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 라그나 선수의 논란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또 워낙 또 이게 핫했던 이야기였고 그렇죠. 댓글에도 이제 관련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두 번째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 지금 최준영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어요. 예, 그 11일 고려대와의 연습 경기 중에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되게 막 떠도는 얘기가 많았어요. 막 8주짜리 부상이라는 얘기도 있다. 뭐 그랬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재검진을 해야 되는 딱 그 정도 상황. 그러니까 뭐 엄청 심각한 부상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서머 매치에는 좀 참가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준영 선수가 사실 문경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최준영 선수 이제 연봉도 좀 올랐고 게다가 이제는 좀 더 많은 옵션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준영 선수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질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8주 정도 진단 이거는 좀 더 봐야 되고 발목 부상이라 그러면 한 3-4주 정도?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SK도 뭐 다른 팀들처럼 연습 경기를 한창 좀 치르고 있고 뭐 대학 팀들이랑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전자랜드와도 연습 경기를 2차례 실시했었는데
게 이제 그 대학 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이 문경 감독이 선수들에게 무조건 60점으로 묶어라, 60점 이하로 묶어라 이런 것들 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강도 높은 수비를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SK 연습 경기는 지난주 제가 언급했던 그 현대모비스 연습 경기만 다녀왔는데 그때도 좀 눈에 띄었던 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수비가. 예, 그러니까 뭐 패턴 좀 뭐 연습해보고 몸 끌어올리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그거를 또 트랜지션으로 역습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 연습 경기를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경 감독이 선수들에게 60점 이하로 대학 팀들을 묶을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색깔을 더 강화하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외국 선수들이 합류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SK는 닉 미네라스가 왔을 때 초빅 라인업, 슈퍼 빅 라인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그 빅 라인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압박과 트랜지션을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것은 저는 좀 의미가 있다. 물론 나중에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 시즌에 SK가 사실 그 외곽의 어떤 석점슛 때문에 좀 곤란함이 좀 있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최성원 선수의 뭐 사이드 석점 그리고 최준용 선수 석점 슛이 좋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3점슛 야투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근데 올 시즌에 그런 부분들의 약점이 개선이 되겠느냐 했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안영준, 김민수, 최준용, 최성원, 김선영 모두 석점을 쏠 수 있는 선수고 닉 미네라스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변수에 가깝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러면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상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은 기본적으로 압박, 그리고 활동력의 강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네라스가 오면서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팀과는 다르게 원희를 1옵션을 쓸 수도 있지만 원희가 잘 안 풀렸을 경우에는 미네라스를 좀 더 그 메인 용병으로 쓰면서 그 팀의 어떤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즉 이제 팀의 어떤 기용폭이 좀 넓어진다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중요한 거는 활동력과 수비력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쵸. 이런 부분을 깔고 지금 연습을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만약에 이 SK가 그 장신 라인업, 미네라스가 뭐 스몰 포워드로 뛰는 이 라인업까지 만약에 어떤 수비 범위를 충분하게 가져가면서 압박도 하고 바로 트레이션 역습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면 이 라인업은 진짜 무서운 라인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다 빅 라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빅 라인으로 갔을 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일단 트랜지션 수비인데, 그렇죠. 트랜지션 수비인데 이 부분에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그 경기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이제 정통 농구를 하면서 센터를 박아놓는 그런 농구를 했을 때 흐름이 반대편, 그러니까 상대 팀이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더블팀에 로테이션을 하고 거기에 수비력원들 잡아서 속공을 했을 경우에 흐름이 급격하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의 이점, 이런 부분도 SK는 좀 착실하게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은 뭐 지난번에 이제 이승현 선수 얘기를 했지만 그쵸.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승현 선수가 올 시즌 리그 최고 파워포드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지난번에 어떤 이승현 선수의 섭섭하다는 이 코멘트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답이 나오나요? 살짝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좀 이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갖다 좀 봤는데,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어떤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일단은 이제 공격 옵션이 늘어나는데 그 공격 옵션이 이승현이 감당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승현의 어떤 포스트업이나 뭐 예를 들어서 1대1 공격의 어떤 의존도를 갖다 비중 높이는 게 아니고 이대성과 뭐 제프 위디 2대2 공격 또는 이대성과 이승현의 2대2 이 속에서 파생되는 이승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 그런 공격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승현 선수가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좀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직접 창출을 안 하지만 그 중간에서 어떤 연결고리로서 그렇죠. 어떤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승현 선수가 또 오프더볼 움직이면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좀 굉장히 좋은 배경인데 외국인 선수 수비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용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용병 수비수. 이용수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체력적인 어떤 세이브로 이어지고 그게 또 공격에 힘을 더 쏟는 어떤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승현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비에 힘을 써왔었는데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힘을 더 쓸 수 있게 됐다. 이게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이 체중 감량으로도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동안은 외국 선수를 맡기 위해서 대학 시절 기준으로 한 4, 5kg 정도 좀 체중을 불린 채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다시 감량을 하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이승현이.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연습 경기 통해서든 훈련 통해서 좀 봤던 것은 그러니까 이승현이 그 어떤 그 연결고리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그 이대성 제프 위디 어떤 2대1을 받아먹는 딱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패서로서 좀 연결고리 있잖아요. 예, 그죠. 패싱 센스도 좋은 선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KBL에서는 아직 조금 많은 트렌드는 아닌데, 그러니까 가드와 빅맨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있는 뭐 3, 4번 선수가 좀 이제 뛰어난 패싱력을 어느 정도 패싱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좀 패서 역할을 좀 더 해주고 1번 어떤 5번 선수는 조금 더 공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NBA로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드레이먼드 그린이 딱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또는 최근에 보면 오클라호마가 이제 3명의 패스가 있다. 크리스 폴,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리고 그쵸. 갈리나리 이 세 선수가 이제 중심이 돼서 세 선수 모두 이제 패싱이 좋으니까 이 세 선수가 중심이 돼서 뭔가 나오는 그런 이제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현대농구에서 가드가 뭐 정통 가드일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거고 그럼 그 문제가 바로 연결이 됐거든요. 아니 그러면 가드도 자기 공격을 먼저 보면은 도대체 그런 패스는 누가 하느냐 어떤 세트 오펜스에서의 어떤 볼 흐름은 누가 어떻게 이제 좀 주도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사실 거기와 관련해서 현재 NBA 쪽에서 나오는 해답은 3, 4번 쪽의 어떤 다른 포지션 선수들이 더 어떤 패서로서 영향을 좀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링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 링커 역할인데 제가 이제 이승현 선수 그 연습 경기를 봤을 때는 이승현 선수가 엘보 혹은 뭐 3연슛 라인 안팎에서 볼터치를 한 다음에 그 이제 다른 선수가 모션 오펜스로 이렇게 이대성 예를 들어서 45도에서 림으로 탁 커딩하고 다른 선수 빠져나올 때 더 좋은 쪽에 패스를 뿌려준다는 이런 식의 어떤 진짜 연결고리 역할 그런 것들을 좀 수행을 해줬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승현은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되게 똑똑한 선수 이 선수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높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승현은 뭐 공격성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 올라간 공격성 안에서 패서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지 이것도 되게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패싱을 많이 한다는 거는 자기 어떤 공격을 갖다 미룬다라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싱을 무조건 할 수 있는 선수라고 그러면 그 수비수가 굉장히 헷갈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슛을 하느냐 패스를 하느냐 성공률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승현은 그런 역할은 분명히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승현이 올 시즌에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세 번째 이유가 아까 이제 이도관 기자가 강력한 힌트를 줬는데 지금 몸무게를 좀 뺐잖아요. 그렇죠. 그 몸무게를 뺀 이유는 뭐냐면 이승현 선수는 지금 1m 98 정도인데 4번 수비 버티는 수비는 되는데 3번 수비에는 살짝의 약점이 있다. 자기도 3번을 그 외곽이었던 수비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살짝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약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몸무게를 좀 빼면서 이제 스피드를 좀 늘려가는 그래서 외곽 수비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승현 선수가 그동안 계속 시즌 중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국가대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뭐 부상 있으면 부상 치료했다가 갔어야 되는데 올 시즌에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죠. 이승현은 굉장히 성실한 선수다. 그런 점에서 몸을 완전히 맞춰서 이렇게 딱 나간다. 이런 거를 보면 이승현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요소가 이승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승현이 만약에 이 3번 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 쪽으로 바뀐다면 체중 감량과 어떤 본인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오리온 수비에 진짜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승현의 수비 좋은 거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티는 수비.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너무 좋은 선수니까 버티는 수비 좋고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이승현의 장점은 어떤 자신의 위치 선정 그리고 그 위치로 타이밍 좋게 딱 가는 능력. 그러니까 되게 팀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길목을 잘 차단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묘한 어떤 길목, 볼핸들러의 길목, 자신이 맡고 있는 빅맨의 길목을 딱 맡고 서서 버텨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승현이 신장이 2m가 되지 않음에도 좋은 수비수로 계속 군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인데 다만 다르게 보면은 뭐 2대2 할 때 이승현 쪽에서 스위치 수비가 벌어지면 이승현은 사실은 이렇게 막 사이드 스텝이 엄청 빠르고 민첩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가능해진다. 그러면 굉장히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국가대표까지 하면 전력이 강화될 겁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LG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조성원 감독의 승부처 구상을 얘기를 하면서 김시래와 외국인 선수의 2대2 공격이 근간이지만 결국 마지막 세트에서의 어떤 그 해결사는 조성민과 강병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구상이고 조성민과 강병현 선수가 건강하게 뛰어야 된다는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구상을 잡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갖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강병현, 조성민이 살아나줘야 되는 건 되게 어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LG가? 그렇습니다. 그요 배경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LG는 기본적으로 이제 뛰는 농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뛰는 농구를 하려면 활동력이 좋아야 되고 활동력이 좋으려면 그 가장 기본이 체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 감독의 계산으로는 12명의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이런 그 체력적인 부분이나 활동력 부분을 보충을 한다. 이게 일단 틀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LG의 그런 팀 기틀을 그렇게 뚜렷하게 그런 팀 컬러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선수들이 헷갈릴 일이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공고화된 어떤 조직력 그리고 팀의 어떤 색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랬을 경우에 LG가 객관적 전력이 솔직히 말하면 안 좋잖아요. 상위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트랜지션 농구가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안 좋은 팀들이 상위권 팀을 잡으려면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수비를 굉장히 강화하는 거예요. 이전 역사로 볼 때 계속 그래왔었고 KBL은. 근데 그 조성원 감독은 빠른 농구를 하면서 공룡 농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리스크가 있다 분명히. 근데 그 리스크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그러면 승부처에서 세트 오펜스를 할 때 거기에서 확실한 공격 루트가 있느냐.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연패가 좀 길어지면서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죠.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원 감독도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트 오펜스에서 승부처가 나올 거고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가정을 깔고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 가정을 깔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트 오펜스의 최적은 김시래와 케리 라렌 혹은 그 선수 누구죠? 리온 윌리엄스. 리온 윌리엄스 이 두 선수의 2대2 거기에 따른 파생적인 공격인데 그 공격에서 김시래와 어떤 그 라렌 윌리엄스의 2대2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연히 준비하고 올 테니까 또 새로운 어떤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외곽에서의 강병현 형과 조성민의 오프더볼 움직입니다. 물론 다른 선수를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승부처에서 3점 슛을 넣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팀 내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실제로 그렇고 거기에 막 박경상이나 뭐 이런 선수들을 갖다 좀 더 붙이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성민과 강병현 선수가 해결사 역할이 아마 승부처에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좀 가정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장점은 일단 플랜 B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막기가 좀 더 까다로운 거죠. 근데 단점으로 보면 이 선수들이 과연 그러면 3점 슛을 외곽에서 던지면 3점 슛을 던지거나 아니면 페이크로 치고 들어온 다음에 미드 점퍼를 던져야 되는데 이런 클러치 타임에서 그 집중 마크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보통 이제 NBA에서 클러치 슛을 쏘는 선수들이 웬만하면 어떤 가장 고도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비가 집중 마크를 붙는다고 했을 때도 그 굉장히 강한 점프력으로
이제 정확하게 슈팅 찬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슈팅 메커니즘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슛을 쏘는 그쵸. 그게 이제 강한 운동 능력이 바팀이 돼야 되는데 조성민이나 강병현은 그런 타입의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메이드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LG가 일단은 달리는 농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아무리 로테이션을 좀 활발하게 가져가 준다고 해도 이 클러치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체력 고갈이라는 어떤 이슈를 다른 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많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조성민, 강병현 선수도 워낙 또 베테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클러치 상황에서 이들을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더욱더 이들의 어떤 출전 시간 관리,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되게 단순한 어떤 해법 중에서는 라렌의 1대1을 활용하는 법도 원래대로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 했을 텐데 지금 사실 워낙 이 KBL 외부 선수들의 높이 자체가 좀 좋아져서 네. 이게 라렌의 1대1 공격이 지난 시즌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저는 좀 예. 살짝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다 네네. 이도현 기자도. 네네. 예, 그래서 좀 이 부분 진짜 LG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 전력이 약한 팀이 어떤 컨셉트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뭐랄까 자신들의 전력을 조금 더 스텝업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사실 이때까지 없었던 건 아니고 뭐 리그를 막론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팀들이 분명히 있는데 결국에는 또 한계를 늘 부딪히는 것이 뭐 1, 2, 3쿼터까지 뭐 4쿼터 중반까지 그 컨셉트를 앞세워서 어떤 포인트 싸움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접전으로 잘 가다가 결국에는 클러치 상황에서 잘 안 돼서 지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자꾸 NBA 얘기해서 죄송한데 뉴올리언스가 딱 그런 팀이에요. 진짜 막 엄청 공격적으로 해서 막 3점도 뻥뻥 터뜨려서 그 컨셉트로 해서 점수 포인트 싸움은 안 밀리는데 막판에 접전 상황 되면은 어떤 감독의 작전 능력과 어떤 옵션 안정적 옵션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어떤 선수의 노련미와 대처 능력에서 좀 열세에 놓이면서 결국에 밀리고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승부처에서 강팀과 약팀의 차이인데 이 갭을 메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LG는 진짜 조성원 감독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 이거 진짜 많이 좀 고민이 되실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진짜.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승부처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플랜 A, 플랜 B를 잡고 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예.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DB는 일단 뭐 김종규 몸 상태가 뭐 아직은 좀 올라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지금 DB는 뭐 이상범 감독 말로는 아직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도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김정규의 어떤 컨디션 한 60% 정도고 그런 점에서 계속 꾸준히 지금 팀을 올리고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환 기자가 이제 페이스업보다는 포스트업보다는 페이스업에 중점을 갖다 좀 두겠다. 김정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범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도 공격 옵션은 많이 줬다. 자유롭게 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거는 김종규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방관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서 페이스업이 좋으면 페이스업을 네가 연습을 갖다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효율성을 끌어올려라 뭐 이런 이제 얘기죠. 그런 부분이고 왜냐면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비는 굉장히 강하게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10인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는데 공격은 거의 프리랜서 오펜스예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2대2 위주의 프리랜서 오펜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점에서 김종규가 외곽에서 석점 슛을 쏘든지 뭐 중거리 미드 점퍼를 쏘든지 페이스업을 하든지 포스트업을 하든지에 대해서는 이상범 감독은 거기에서 독려를 해주면 해줬지 뭐 거기에서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었으니까 이제 똑같은 기조로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연아 선수 나가면서 10인 로테이션은 계속 유지를 하는데 거기 나카무라 다이치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카무라 다이치 같은 경우에 연습 경기에서 어떻게 뛰고 있냐면 두경민 선수 백업으로 두경민 선수 한 20에서 25분 뛰면 나머지는 나카무라 다이치 선수가 뛰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DB는 호응 선수 지금 못 들어와 있죠. 수술 이후에 지금 재활 계속 하고 있고 9월 초 정도에 들어올 것 같고요. 김태수 선수 근육이 약간 좀 올라와서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태고 맹상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동할 수 있는 가드가 2명밖에 없습니다.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가드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김현우 이탈의 어떤 여파가 또 뭐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뭐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는 뭐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과 별개로 일단 로테이션 범위는 넓게 가져간다. 네. 이거는 뭐 사실 DB가 그동안 이상원 감독 부임 이후에 꾸준히 가져왔던 그냥 그렇죠. 색깔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갑자기 지금 김연호가 없는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줄일 수밖에 없다. 지금 가용 자원 부족으로 이렇게 되면 또 DB의 어떤 근본적인 색깔이 무너질 수 있는 맞아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뭐 10인 로테이션 그리고 수비는 강하게 공격은 프리랜스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공격은 2대2 이건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지금 8월은 일단 선수들의 어떤 몸 상태를 올리고 또 호응과 김태술이 9월 정도 이제 돌아오게 되고 9월 초 정도 이제 속초에서 4개 팀이 연습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그때당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두경민과 타이치 또는 뭐 허웅과 타이치 또는 두경민과 호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맞추면서 테스트를 갖다 진행을 해본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또 그때 되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8월 셋째 주 KBL 론 에펙트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